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고, 수급이 망가지면서 비교적 크게 빠졌습니다. 단기 상승폭을 감안하면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장이, 저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매도가 1조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받아냈습니다. 한 2, 3천억 나와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서 숨고르기가 나올 어떤 양상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유동성을 줄일 것이고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의 완화가 없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금리 인상을 할 거면 뭐 조정 대상 지역 된 거 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가 원래 적용이 됐던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적용이 됐던 거고 이제 가격이 빠지려고 하니까 풀어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이 그동안 과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터치는 없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관심을 안 보인 부분이 그나마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면 이게 이렇게 가라앉는가 하고 이렇게 가라앉는가 하고 증발하는 유동성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연착륙을 유도를 하려면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록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이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나마 이 기술적 분석이란 게 그나마 객관적이니까 2,900선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현재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 산타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해외 증시는 산타 랠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니 뭐 유동성이니 이런 부분에서 잔치가 끝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코로나가 전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쟁 중에는 항상 상상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게 일반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었고 사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뿌린다? 평시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금리, 제로 금리도 얼마 전까지 제로 금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끝났을 때 과거의 전쟁 양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올라갔다가 대전 끝나고 내려갔다가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각 전쟁들마다 이런 양상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받는 게 이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느냐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망가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뭐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니까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주선 이탈 후에 회복하고 조정을 받는 양상으로 이 조정을 받는 양상에서 기간 조정으로 여기서 버티면 아주 좋은 거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금 재미가 덜한 건데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26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예전처럼 다시 2000선으로 돌아가고 이런 가능성은 많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뭐 이 시점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5만 원짜리가 그냥 뭐 약간 과장해서 만 원짜리나 다름없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완전히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적당히 수습을 하고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 다만 그 인내해야 될 시간이 조금 길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미국이 과연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할까라는 불확실성. 금리 인상을 과연 언제 할까? 금리 같은 경우는 언제 올리겠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어쨌든 결정이 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증시는 잘해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니까 개별 종목도 형편없어지고, 이게 좋게 생각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그 뒤에 올 경기 회복으로 뭐 모두가 해피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적용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끝장나는 거고. 예, 그리고 코스닥 오늘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외국인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렇고, 외국인이 많이 파는 날은 코스피가 더 내리고, 외국인이 안 파는 날은 코스닥이 더 밀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는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거품이란 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품이 잘 빠지지 않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수가 덜 빠지긴 한데 실속이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어떤 변동이 없고, 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순위가 바뀌지 않고 이 종목들만으로 지수가 변동을 한다. 이 종목들이 잘 버티면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지만, 유동성이 빠지는 건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에서 상당히, 예, 많은 규모로 다양한 종목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지수는 내리지 않지만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어떤 흐름이 좀 안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분명 최악은 지나갔지만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네, 이렇게 하나씩 누적해 가시면 나중에 되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적어도 눈은 생기게 됩니다. 그 눈이 뭐냐면, 누군가가 뭐 차트가 예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또 사기치네, 이 정도는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또 여러분들께 혹시나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일을 막아주는 좋은 일을 만들어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설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설정 같은 건 했는데, 무슨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외환은행 SC제일은행인가? 거기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만들어서 뭐 연동을 해서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데 조금 귀찮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가 알고 싶지 않고 뭐 이렇습니다. 한중 공동지수, 뭐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주총회는 뭐 거의 100%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히 반대를 할 이유도 없고,
보통 외국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주주 운동을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의결권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럼 포스코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국민연금일 텐데 국민연금이 굳이 국민연금이 만약에 반대를 할 거였으면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한통속이니까. 네, 그래서 뭐 거의 저는 100%라고 봅니다. 통과를.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무상증자 같은 개념은 아니고, 예. 약간 다른 개념인데 요건 지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배당은 배당을 주식으로 줍니다. 무상증자는 그냥 단순히 주식이 늘어나는 거고 배당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무상증자를 하면 세금을 낼 게 없는데 주식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아주 적은 금액의 현금 배당도 같이 합니다. 이 종목이 있으니까 이 가온미디어를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건 좀 빨리빨리.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는 거에 연결해서 가온미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온미디어가 주식 배당 결정 했습니다. 한 주당 한 2%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긴 주식 배당만 했으니까 그 약간의 세금은 직접 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질문이 악재는 아닙니다. 주식을 뭐 그냥 준다는데 악재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요게 이제 무상증자처럼 그냥 이게 보시면 신주를 발행해서 자사주를 쪼개서 주나? 뭐 아마 자사주를 주식 배당으로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아무튼 뭐 특별하게 무상증자처럼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주식이 들어가면 그걸 팔아도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배당금을 2% 주는 거하고 비교해서 딱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온미디어가 그러면 뭐 배당을 실제로 할 만한 회사인지를 보면 그래도 이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 주식을 배당으로 주는 게 돈이 없어서 주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따지면 호재에 가깝다. 다만 그 호재는 아주 약한 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네, 메디포스트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는 요때 한 10년 전에 아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안티였고,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오른다. 근데 이게 무조건 오른다고 또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지금의 셀트리온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믿음이 형성이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카티스템이라는 성과를 내지 않았냐. 물론 그 얘기는 맞지만 그 카티스템으로 성과를 냈냐, 돈을 벌었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 후속타로 카티스템 후속타로 준비하고 있는 뭐 약들, 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뉴로스템인가? 뭐 그런 약들이 또 뭐 나와봤자 조용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하면 뭐 이 암하고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기제가 조금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어 가지고 국외로 뻗어나가는데 또 한계가 큽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뭔가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얘들은 이제 그나마 뭔가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주 100%뭐 사기는 아니지만 그 외의 종목들 신약 개발한다고 막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하더라도 뭐 이게 개발이 되면 전 세계 시장이 뭐 수십 조인데 거기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현장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적용을 할 때 뭐 임상 데이터가 아주 완벽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 약을 환자한테 적용을 한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리베이트를 엄청나게 준다든지 해서 겨우겨우 뭐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환자가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탈이 안 났다. 효과가 있다. 근데 기존의 약하고 비교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정말 뭐 국내에서 한 1000개 만들면 1개가 성공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1000개도 100개 중에 1개만 성공하니까 1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단언컨대 신약 개발을 해서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신약 개발을 해서 없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경우는 제가 살아생전에는 못 볼 것이다. 한국에서는 뭐 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못 볼 것이다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개발한다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오르던데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가시는 거야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회사가 반드시 신약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꿈에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이 1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에 속한다. 왜 100분의 1 정도는 통과를 했으니까 그런 회사라면 이제 메디포스트가 낫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뭐 계속 연구비만 쓰고 매출은 안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돈이 또 회사에서 필요하다. 또 주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증자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빼고 CB 찍어서 돈 조달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투자자들만 죽어납니다. 거기에 연구개발하는 분들이야 편하게 실적 안 내도 계속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연구하고 그렇게 평생 학자로서의 어떤 만족스러운 삶을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은 정말 지옥에서 오랫동안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디포스트의 전망 지금 메디포스트 전망을 말씀 안 드렸구나. 그런 전망인데 지금 메디포스트의 적정한 주가 수준이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아주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싼 것도 아니다. 많이 내렸지만.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 생기네. 뭐 여기서 뭔가 한번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떨어지면 또 시장에서 땡겨 와야 되니까. 그럼 주가를 한번 올려야 그래 또 투자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또 오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다른 사기치는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낫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EV 첨단 소재. 뭐 아주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가격이 매력적인데 뭐 적자 난 부분은 이제 물류 대량 관련해서 한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요 수순 뭐 퓨전하고 SL 바이오닉스가 이렇게 밟아왔던 수순을 이제 넥스턴도 하고 뭐 EV도 하고 밑에 다이나믹도 하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뭐 조금은 있습니다. 최대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퓨전은 제가 알기로는 인수할 때 사실상 사기를 당했고 SL 바이오닉스는 루멘스하고 같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나빴고 그나마 UVC 칩으로 기사 회생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런 본업이 망가졌고 사기당했고 이거를 빼고 나면 사실 넥스턴부터는 뭐 이게 과연 그렇게 심한가? 아니면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너 리스크를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너 리스크를 배제를 하고 본다면 지금 이제 액트가 아니라 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요 FPCB 사업이 자동화가 안 되는 분야고 요 분야에서 베트남으로 투자해서 완료돼서 베트남이 주력 생산 공장이 됐다. 요것만 해도 생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뭐 LG그룹하고 연계해서 그 투명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출이 조금씩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고 저도 돈만 있으면 살 건데 네, 돈이 아직 일정이 예, 약간 연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연말 정도에는 조금 예, 지난번에 갖고 있었던 물량 정도로 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환사채가 있으니까 어쨌든 연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누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오너 리스크를 기반으로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나마 생존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주가가 낮아져서 싸다는 매력 그리고 전환사채 리픽싱 때문에 계속 주가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뭔가 할 것이다.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계기가 있으면 이제 충분히 전환사채 리픽싱을 했다고 하면 이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망은 아마 대체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EV 첨단 소재 못지않게 전환사채 리픽싱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A루트 제가 한 중간에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A루트가 결국 리픽싱이 액면가니까 500원 이하는 안 갈 것이고 500원 이하로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500원 이하로 가면 이건 사야 되는 거고 리픽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8회차, 14회차, 15회차까지 리픽싱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갑니다. 뭐 이건 당연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거래량도 적지 않게 터졌고
지금부터는 이제 리픽싱 한 물량들 보면 584원, 이미 741원입니다. 584, 14회차 584, 584 아주 좋은 단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7회차, 12회차도 594. 오늘 주가 기준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10회차 574, 더 훌륭합니다. 9회차 576. 이렇게 이제 좋은 단가로 전환 사채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A루트의 전환 사채가 수량이 많지 않은 회차도 있지만 7, 8, 9, 10, 12, 14, 15 무려 7회차의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0원대로 다 맞춰놨으니까 500원대 주가 741원입니다. 그럼 나중에 10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NHN벅스 보시면 이거 한번 오르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게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폭격 이렇게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 A루트가 지금 기업 가치가 어쨌든 한 1400억 정도로 바뀌어 있으니까 1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1000원 넘는 거는 조금 인위적인 어떤 양념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리픽싱이 완료됐으니까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여기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1600~1700원까지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진 건 대부분 아래쪽에서 터졌고 이 위쪽에 했을 때는 거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의외로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주가 아니라 EV 첨단 소재도 470억이나 되는 시비가 그런 상태니까 충분히 이제 리픽싱을 한 이후에는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KRX, CSI 한중 공동지수. 근데 저는 중국하고 엮여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중국이 과거의 당나라처럼 주변국에 퍼주는 나라도 아니고 공산당이 소위 표현하자면 지배 모르는데 자기들밖에 모르는데 얘들이랑 엮여가지고 욕만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 관심도 못 받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고 거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콜마홀딩스. 얘 계속 떨어지고 있어. 어디까지 떨어질 것 저도 그런 거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면 거기서 탁 사가지고 수익 많이 보면 되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요 지주사들은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저평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거의 주가하고 수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자산이 3,736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557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올라갔던 주가가
제자리로 왔고 그게 적정 주가까지 떨어지면 주가가 적정 주가까지 떨어지면 나 이제 충분히 다 떨어졌으니까 그만 떨어질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추세라는 거, 그러니까 내리는 기세가 있고 또 하나가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어쨌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갈 텐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싼 자리로 돌아가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 뭐 눌림목 자리, 만원, 아이고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예, 만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9,000원이니까 예, 의미가 크지가 않은데 추세 자체는 계속 하락이니까 아직까지도 언제 멈추느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저평가 영역이니까 그나마 나중에 뭐 하락이 멈추고 회복했을 때 이 자리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서 내린 종목, NHN복스 같은 종목들, 이게 글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추세가 남아 있으니까 모르겠고 요 추세도 세기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생각으로만 보면 이 회사의 발행 주식수 중에서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 매도를 했다라는 게 이날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여기서 얼마나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면 여기서 또 팔았을 텐데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불분명한 종목들, 시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목들이 있는 거는 요거랑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런 종목들하고. LG화학은 어쨌든 제가 조금 부지런했으면 지금 거 보세요. 제가 맞췄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때 뭔가 조치를 못 취했던 게 좀 아쉬운데 여기 보시면 NHN복스하고 달리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오버슈팅 이후에 이런 하락세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음봉이. 근데 지금 NHN복스는 음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왜 언급을 하냐면 오른 종목 뭐 배 아프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많이 내렸으니까 시세가 끝나는 것 같은데 시세가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모르겠고 고점의 징후는 분명히 이게 유성형 캔들이라고 해서 분명히 그런 징후는 맞는데 뚜렷한 거래량 특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럼 거래량 특징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여기서 버티다가 다시 올라갈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의 영역은 아닙니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시세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하고 달리 특징이 안 보인다. 조금 특이한 경우다. 특이한 경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특이한 경우만 알아두면 특이하지 않는 경우는 금방금방 또 인지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놀루션 제놀루션이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전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수요는 좋고 그리고 뭐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게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것도 적지 않게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서 잘 버티다가 한 번 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란 게 항상 앞에 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상승 이만큼 하고 조정하면 다시 상승을 한 이만큼 한다. 이게 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올랐고 조정을 받으면 한 이만큼 뭐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패턴의 어떤 그 길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이 폭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기대를 해도 될지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서 약간의 연속성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세가. 그리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이 생활에서 얻는 재료가 아주 중요한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카톡을 잘 안 쓴다. 요게 있습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성인분들은 모두 다 쓰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쓰지 않고 또 이 텔레그램이 어느 정도 가입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바뀌게 됩니다. 이 인터넷에서 장기 집권을 했던 경우가 없으니까 과거에도 포털 같은 경우는 야후가 있었다가 뭐 라이코스가 있었다가 뭐 네이트도 있었다가 다음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네이버도 이제 지금 그게 예전에 비해서 호흡이 좀 줄기는 했지만 호흡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지금 검색 시장에서 구글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카카오톡이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 이 회사는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긴 시세가 지금 이제 죽는 과정. 60주선 이탈하고 회복하고 나서 완전히 죽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코로나의 종식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이 카카오 관련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찌감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고점의 신호가 아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에서 거래량 실려서 나왔고 그리고 2차 하락이 한 번 더 나왔고 이 정도 콤보로 얻어맞으면 다시 살아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총이 50조 원인데 이 50조 원 위에 있는 이 매물들을 다 먹고 올라가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십조가 필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종목은 정말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고 그 적용을 해서 내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